지금 문재인이 나라 꼴을 이렇게 만들어가면서요, 내년 총선을 이기겠다고 지금 수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금요일 날 나온 갤럽 조사는 45대 45, 즉 긍정, 부정이 각각 문 지지율의 동률이었습니다. 긍정이 2% 떨어지고 부정이 1% 올라갔습니다. 아무리 여론조사 회사들이 문을 봐주려고 해도 그 결과가 45%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다. 이걸 입증하는 거라고 보고요. 리얼미터가 오늘 아침에 발표한 여론조사 한 군데는 46.7, 한 군데는 46.8입니다. 자, 그러니까 리얼미터나 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지지율은 45, 6으로 나왔습니다. 자, 적어도 한 15%에서 10% 정도의 업이 있다 보면 문재인 지지율은 31에서 36 정도가 아닌가 봐야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자, 이런 정도의 지지율로는 총선을 승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실질적으로는 이 지지율이 훨씬 더 50%를 넘겨서 55% 정도 이상은 나와야 총선에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의 지금 중요한 두 가지, 하나는 이 대북 관계와 외교, 다른 하나는 경제, 이 큰 두 개 중에서 한 개라도 대박을 치는 성공이 있어야 문이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수 진영 전반에도 암울하게 이 한국당이 좀 어려울 것 같아, 총선에서 이런 것들이 퍼지고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건 전적으로 현재 한국당의 지도부와 의원들의 지금 이 자세와 수준, 그리고 그들의 이 보수 진영의 열망을 외면하는 기회주의적인 태도, 자질, 이런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선을 지금 10개월 앞둔 상황에서 문의 지지율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이건 정권이 사실상 그야말로 내리막길로 꼬라박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런 정권이 이렇게 계속 지속적인 사정과 적폐청산을 해 가겠다고 하는 것도 매우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이게 가능한 데는 왜 그러느냐? 한국당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문은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겠지만은 금요일 날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김수현이 하던 정책실장 역할을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해석되는가 하면, 이 꼴통 중에서 그야말로 자기의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악성 꼴통을 그래도 약간 일본 말로 하자면 유도리가 있는 꼴통으로 바꿨다. 그게 정확한 답일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김수현과 김상조의 차이는 둘 다 꼴통인데, 김수현은 앞뒤가 꽉 막힌 꼴통이고요. 김상조는 그래도 김수현에 비해서는 좀 융통성이 있는 꼴통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이 꼴통을 빼고 꼴통을 안 쳤지만은 그래도 약간은 현실 감각이 있는 꼴통을 안 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경제수석 윤종원을 빼고 그 자리에 이호성 기재부 차관을 앉혔는데요. 이거는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을 한 라인이라고 생각하는 문재인의 지각에 의한 부분으로 비추어집니다. 자, 그리고 지금 경제 부분에서 문재인이 이렇게 급작스런 교체를 했죠. 얼마 전에 임명이 됐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작년 연말까지 장하성이 했잖아요. 장하성 뒤에 김수현이 갔는데 6개월 만에 바꿨다는 것은 지금 전개되고 있는 실물 경제의 위기가 수출이나 내수에서 거세게 다가오고 있으니까 겁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겁을 먹고
경제사령탑을 바꿔서 이걸 좀 무마시켜 보려고 지금 손을 쓴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안보에서도 또 문제가 생겼죠. 지금 지난 15일 날 북한의 목선이 동력을 스스로 가동하면서 기순을 했는데 아무도 모르고 그걸 청와대가 군하고 머리를 써서 지금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발표한 부분을 전부 군으로 덮어 세우면서 청와대는 빠져나가려고 하지요. 그러면서 속초항 근처가 속초 방파제 뭐 그 다르냐라고 황당한 소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북한의 어선이 NLL을 넘어서 독도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22일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오전 9시쯤 북한 동력선 한 척이 5톤급 NLL을 남하해서 독도 인근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도까지 내려왔다가 NLL에서 50km나 밑으로 내려왔고 여기에는 7명이나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도를 향해서 한참을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하다가 지금 뒤늦게서 지금 해군 초계기가 발견을 해서 그냥 북구조 요청에 조사 없이 태거 조치를 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또 좀 의문이에요. 북한의 모든 배들도 통신장치나 GPS 장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계속해서 동해에서 북한 어선들이 삼척 항까지 들어오고 남하하고 있는 일은 이건 무엇이라고 봐야 되냐? 근본적으로 북한이 지금 이 군사 분계선들을 무력화시키는 조치를 육지에서 바다에서 집중하고 있는 부분으로 봐야 된다. 지금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안보 문제에서 G20를 나흘 앞두고 있는데 아베와 문재인 간의 단독 회담이 잡히지 않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일 간에 일본에서 하는 G20 회담에 한국 대통령이 전체 회의 참석하는 것 말고 한국 정도의 국력과 한일 관계를 감안할 때 일본의 아베하고의 단독 회담을 하지 않고 그냥 우우 가서 여러 명 회의하고 또 사진 찍고 바로 오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건 어이가 좀 없는 일이죠. 자, 그런데 이 정권이 트럼프한테 온갖 예를 써서 트럼프가 일박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꼴들을 보면 한국이 이제 뒤에 빠지고 북한하고 미국이 찌꺼리를 하는 이 형태가 보이고 이제 북한에 다녀온 시진핑이 북하고 바로 미국이 거래하도록 지금 중간에서 역할을 하며 운전수 역할을 문재인이 시진핑에게 뺏겨버린 양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국내외의 경제 안보 환경이 매우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은 이제 윤석열을 청문회를 형식적으로 하고는 윤석열을 부르다가 그야말로 지금 사정으로 공포공안 통치로 야당을 무력화시키고 도둑놈 집단화 만들어서 그를 통해서 지금 총선을 이기려고 하고 있다. 이거 아니면 답이 안 나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거는 로펌들에 대해 툭 하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다는 겁니다. 검찰의 이 압수수색이 의뢰인들의 비밀을 다 들여다보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 검찰이 법조 분야의 한 축인 변호사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으면서 로펌에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로펌에서 생산하거나 또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문서나 파일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폐기하도록 하고
이걸 실무자들 판단에 맡기겠다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로펌에서 일을 맡기는 기업인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갖고 있지 않도록 하고 기록하지 않고 말로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로펌과 변호사도 기업 입장에서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거죠. 왜? 검찰이 툭 하면 로펌을 압수수색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올해 수도 없이 로펌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이 있는데 로펌에 대한 강제 수사는 변호사가 직무상으로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변호사 윤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범하는 거다. 왜 그러냐? 내가 변호사한테 지금 뭔가를 수사받고 있다 하면 의논을 해야 진실관계를 그래야 변호사가 도와줄 거고 변호사들 대부분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 저한테는 진실하게 이야기해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뢰인이 이야기한 거를 갖다가 공개한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변호사 업무를 못하거나 사법 처리되게 돼 있죠. 자, 그런데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변호사에게 공소 사실을 자백한다면 변호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비밀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을 캐내는 것은 검사의 책무고 이 변호사는 비밀을 어쨌든 유지를 해야 되는데 자, 의뢰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변호사가 도와주다가 물증을 알게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러더라도 변호인은 비밀을 유지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법치의 원칙인데 최근 기업에서는 사내 변호사나 법무팀과의 지금 협의를 꺼리는 분위기가 지금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왜? 덮쳤다 하면 법무실을 뒤지니까요. 지난 주말에 조선일보가 이런 보도를 했는데 이 보도의 초점은 사실은 그 보도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은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하고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이 삼성의 대지원 TF라고 사내 지원 TF라고 하는 쪽에 집중됐는데 그것이 과거에 미래전략실 기획실의 역할을 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뭘 노리고 있느냐. 삼성이 과거에 지금 이 로펌 등과 가져온 서로 간의 관계들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고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황교안이 지금 태평양에서 수임한 사건에 대한 진실을 캐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지금 의문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이는 자신이 지금 가져야 될 검찰총장으로서의 윤리는 다 저버린 채 윤석열에게 수많은 지금 의문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처가하고 관련하고 부인하고 관련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아주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부인이 세금을 체납해서 세 차례나 집을 압류당했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체납한 것도 아니고 2012년, 13년, 15년 그래서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 서초구 주상복합 아파트가 세 차례 압류됐대. 세금 체납으로요. 자, 그래서 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윤석열의 부인이 2006년부터 소유했고 현재는 이 부부의 주소지로 되어 있고 이들은 2012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자, 모두 체납 사실을 확인한 후 납부해서 압류가 해지되었는데 바쁘다 보니 세금을 제대로 못 낸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세금이 체납되어서 압류되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지요. 자, 부인은 전시기획업체를 하고 있다는데 코바나 콘텐츠라고요. 이 회사로부터 수년간 연봉을 받아오다가 윤석열이가 지검장에 오른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른 2017년 이후에는 수입이 급증했다는 거예요. 연봉으로 형식적으로 3천만 원이 안 되는 돈을 받아오다가 2017년에는 상여금을 5천만 원 추가 지급했고 지회사로부터 지한테 작년에는 급여 5,200에 상여금 2억 4,400 그러니까 총합 한 3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회사에서 초기에는 2,800만 원을 받았는데 이후 사업을 통해 이렇게 받은 수익을 회사에 유보해 두었다가 2017년 18년 세금 납부를 하고는 상여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해 그야말로 그 배경이 뭔지 이제 남편이 실세가 되고 권력이 이제 생겼으니까 회사 돈을 마음대로 빼오자 한 건지 그것도 좀 의문이에요. 자, 윤석열은 안경도 쓰지 않고 있는데 부동시 즉 양쪽 눈이 시력이 현저하게 다르다고 그렇게 해서 군도 면제받았다고 합니다. 황교안이 면제받은 단맞은 만큼 희귀한 질환인데요. 윤석열은 양쪽 눈의 시력이 심각하게 달라 운전면허도 따지 못했다. 계단을 오를 때 어지러움을 느껴 평소 안경을 착용한다. 근데 윤석열이 각종 행사나 공식 선상에서 안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 정권은 지금 윤석열 임명 이후에 자, 법무장관도 바꾸고 조국도 바꾼다고 합니다. 조국은 아마 부산에 출마시킬 거고요. 법무장관은 이제 윤석열이 상대하기 편한 사람으로 바꾸겠지요. 자, 정권 최고의 앞잡이를 갖다 내놨으니까 이제 방파제 역할을 해오던 조국은 빠져도 된다. 그래서 이 조국을 빼는 거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청문회에 대비해서 윤석열이 야당 의원한테 버럭할까봐 윤석열 성격이 버럭 잘해서 지난번에 중앙지검장 국정감사장에서도 장모 문제를 물으니까 버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윤석열이 지금 아나무인이고 그야말로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위치에 올라 있고 조국을 지금쯤 빼서 여론에서 조국이 지금 욕을 먹고 있는 부분에 대한 피로감을 이제 좀 들어주고 조국을 이미지 세탁을 밖에서 좀 했다가 어디 여행 가고 사진도 좀 찍고 무슨 문학도 이야기하고 요래 가지고 조국을 출마시켜야지 총선 직전까지 조국을 끌고 가다가 출마시켰을 때는 온 욕을 다 먹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들 병원 문제에서도 거론된 이 정권 들어서 국정원 기조실장을 하다가 북한 문제 때문인지 어떤지 그만두고 미국 로스쿨로 유학을 간 신현수 변호사가 지금 민정수석을 할 거 아닌가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후원자 그룹에는 지난번에 최순실이 특검할 때 박영수 특검이 윤석열을 수사팀장으로 뽑았지요. 지금 생각해 보면 박영수가 윤석열의 후원자였고 그래서 박영수로 하여금 윤석열을 뽑게 하는데 모종의 지금 현 여권과 박영수 특검 간에 좀 썸씽이 있을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추정도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동욱도 윤석열의 후원자 그룹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동욱 문제 때 그렇게 윤석열이 반발을 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비춰지고요. 국무장관 박상기도 좀 꼰대 체질이고 교수 출신이라서 잘 안 맞지요. 근데 실세 검찰총장이 가게 되면 법무장관하고 충돌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사람도 뺀다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 속에서 청와대
지금 서운을 청와대로 드린다. 그러면 서운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위치는 정의용 안보실장 후임으로 서운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윤석열이 그야말로 완전 타압이 되고 윤석열한테는 민정수석도 청와대에 무슨 안보실장도 또 더 나아가서 법무장관도 다 윤석열을 중심에 놓고 돌아가는 명실상부한 2인자로서 등극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은 이미 우리가 지난 21일 날 앵그리 블루 집회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미 이해찬의 당이 아니라 양정철의 당이 되었죠. 그래서 문재인과 양정철이 직거래하면서 도지사들을 컨트롤하고 더 나아가서 공천 관련한 계획을 다 세우고 있고 당의 모든 공식기구는 무력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양정철이가 서운을 만나고 해도 그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고 넘어가 버리면 그만인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윤석열과 양정철을 당과 검찰총장에 두고 이 둘을 중심으로 지금 내년에 총선을 돌파하겠다는 건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이 엄청난 강경파다. 남의 시선이나 의견이나 입장들을 완전히 깔아뭉갠다. 야당이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 우스운 거는 2012년에 양정철이 중랑 어린가에 공천 경쟁을 했습니다. 박홍근이라고 자기보다 5살 어린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 운동권 출신과 공천 경쟁을 했는데요. 거기서 양정철이 졌습니다. 이 잘 알려지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양정철이 그 경선에서도 당시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총선 아닙니까? 2012년 4월에는 총선, 2012년 12월에는 대선이었는데 최고 실세 양정철이 지역구에 가서 경선에서 자기보다 나이도 한참 어리고 경력도 못한 사람한테 져버렸다는 겁니다.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양정철이 가지고 있는 저 캐릭터가 대중에게 엄청난 혐오감을 주고 있다는 부분하고도 맞물리는 부분이에요. 자, 양혐오감 둘이 윤석열과 양정철이 끌고 가는 이 문정권 잘 되게 생겼습니다.